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지난주 주제였던 한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올바른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글은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통찰력으로 한글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유용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에도 적합한 문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전산화해서 언어를 저장하고 기록하는 데 뛰어난 문자입니다. 이런 뛰어난 문자를 어느 날 세종대왕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문창사를 보고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만군의 만기를 침람하는 세종이 이걸 혼자서 만들었다,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 한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를 시작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외국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외교관들이 제 학설을 잘 따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곳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할 때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사상 유례없는 글자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웃고 갑니다. 다시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내 책을 보고 그게 이제 이 문자, 파스파 문자, 서장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와 관련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외국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게 옳은 얘기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외교관들, 또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지어 역사학자들까지도 잘 따릅니다. 물론 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과 역사적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제발 내 얘기를 들을 때에는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나를 비판할 때에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과학적인 문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말씀에 지난 시간에 한글을 창제하는 직접적인 주창자는 물론 이제 세종이지만 주변에 세종대왕 주변에서 집현전 학자나 혹은 세종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또 신미와 같은 승려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세종의 단독 제작이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나의 이론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나도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영화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세종의 단독 창제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은 탁월한 머리를 가졌고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명나라의 감시와 그리고 수구 세력인 한문에 중독된 유신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중심으로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 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종 26년 2월 14일에 젊은 학자를 불러다가 운해를 번역하라, 내가 만든 글자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뭘 했느냐, 한자음을 적어와요. 그 요동에 유배온 한림학사 황찬이라는 사람을 성삼문과 신숙주가 찾아갑니다. 한 번에 가서 950여 개의 한자의 발음을 알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황찬이라는 사람도 아무리 노성한 학자라 하더라도 수많은 한자, 적어도 만 몇천 개의 한자를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의문자인. 근데 신숙주 성삼문이 찾아가서 황찬한테 이제 한자음을 물으면 그 다음에 갔을 때 내가 지난번에 이걸 뭐라고 발음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숙주 성삼문이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황찬이 무릎을 쳤다,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랬겠습니까? 성삼문과 신숙주는 세종이 가르쳐준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적었던 거예요. 물론 그 황찬도 반절법이었든지 아니면 파스파 문자였든지 그 한자음을 알고 있었고, 한자음 연구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한자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중심이 발음입니다. 발음. 한자를 배울 때 맨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최만리의 반대상소가 나온 다음에 세종은 이 신문자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때 이제 신미 스님이 참여해서 비가라린의 그 성명기론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훈민정음도 파스파 문자처럼 세종 세조 때 조금 쓰다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미 스님이 그 성명기론의 이론으로 해례본과 같은 정밀한 제자의 원리와 문자의 그 구성 이론을 밝혀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그 정의공주가 언문자모와 같이 쉽게 한글을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해설서를 발명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족과 학생들과 집현전의 학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종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문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이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글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과학적인지, 어떤 면이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계 언어학계가 혹은 세계 문자학계가 훈민정음의 어떤 점을 극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발음기관을 상영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과 다른 15세기에 과연 어떻게 이런 발음기관을 상영하는 그런 문자를 만드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궁금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훈민정음의 그 글자 만드는 방법은 해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대 음성학이 울고 갈 정도로 자세하게 써 있는데, 거기에는 그 놀랍게도 현대 음성학에서 얘기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의해서 그 글자를 구별합니다. 조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음이 되느냐, 발할 때는 비읍이 입술에서 나고, 그 갈 할 때는 뒤에 기역에서 발음이 나서 둘이 의미가 달라지죠. 이걸 조음 위치에 의한 변별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조음 위치가 달라서 뜻을 다르게 해주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조음 방식에 의한 게 있습니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를 많이 들지만
달하고 탈의 차이는 달은 보통으로 발음을 하고 탈할 때는 우리가 호기를 세게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 위치는 다 똑같아요. 디귿을 발음하거나 티읕을 발음하거나 똑같은데 다만 호기를 세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조음 방식에 의한 변별적 자질이라고 해요. 세종은 조음 위치에 의해서 5개를 구별합니다. 아설순치의 5개의 조음 위치에 따라서 글자를 배분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음의 기역, 설음의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순음의 미음, 치음의 시옷, 그 다음에 후음의 동그라미를 5개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음 방식에 의해서 다음 글자들을 만들어내요. 즉 기역은 조음 위치는 똑같은데 발음을 세게 한다, 유기음이다. 그걸 중국 서문학적인 이론으로는 차청이라고 그래요. 전청, 차청. 그다음에 전탁은 유기음, 유성음인데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청, 불탁이 비음이나 구강, 공명음을 말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그 발음을 나누어서 그 아음의 기역은 평음이고 기역은 차청음이고, 그리고 그 쌍기역은 전탁음이고 이응은 불청, 불탁음이다. 놀랍게도 후민조음 해례에는 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음성학, 조음성학적인 설명을 해요. 기역은 상설근 표지형이다.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현대의 생리음성학과 똑같습니다. 니은은 상설부 상악정, 혓부리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상설부 상악, 상악은 이게 턱악자가 아니고 그때는 입천장으로 봐야 되는데, 니은 발음해 보세요. 그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음은 상구형, 이건 아무래도 입구자하고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시옷은 상치형, 그 똑같죠? 기읍 보면 이빨 모습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목구멍은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해서 발음기관을 상영한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만든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종이 누워서 문창사를 보고 기역니은을 지었다. 그걸 또 에카르트라는 그 멀쩡한 독일의 그 문자학자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네, 뭐 이제 해례본이 발견돼서 그 모든 의혹은 사라졌지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도 그냥 맺는 게 아니고 천지인 삼재를 이제 번따서 지었어요. 천은 하늘이 동그라니까 가운데고, 지는 평평하니까 지고, 의고,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천원, 지평, 인립 이런 방법으로 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의 기본자를 결합시켜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면 오가 되지요. 반대면 우가 되고, 땅과 하늘이 만나면 또 하늘과 사람이 만나면 아가 되고, 그 반대면 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를 결합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무제한입니다. 오하고 아하고 우와 어는 하늘과 땅이 결합한, 사람과 결합한 것이고, 그게 또 결합을 하면은 오, 와, 워, 우 이런 게 되고, 그렇게 해서 29개의 글자를 해례본 중성에서 만들어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한 번도 동국정원 발음표기나 홍무정원 역군의 중국어 음표기나 우리말 표기는 물론이고 쓰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만든 거죠. 이제 우리말의 음문을 뭐 좋은 위치나 혹은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500년여
6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제 사실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깊은 관심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할 텐데요. 특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변별적 자질이라는 개념들을 자꾸 말씀을 하셨고, 인성가획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획을 더한다라는 훈민정음의 어떤 이제 그 제자 원리가 이제 그 안에 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이 사실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 강의실에서도 사실 쉽게 설명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그 부분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려운 거죠. 한글이 쉬웠으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할게요. 어렵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좋은 방식, 좋은 위치에 의한 그 음원의 구별, 이것도 서양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첨단적인 생각을 한글 만드는 세종대왕과 그 주변의 연구자들이 했는가, 이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설순치의 5개의 좋은 위치의 문자를 배열해 놓고 기본자라고 해서 5개를 만들어 놓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이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좋은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발음하느냐, 예를 들어서 호기를 세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코를 울리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했어요. 그것을 20세기 들어와서 촘스키들이 변별적 자질, distinctive features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tall과 tall은 의미가 다른데 그것이 T와 D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를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를 시작한 게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달과 아까 예를 들은 달 그리고 딸, 이 세 개는 다 구별이 되는데 그거는 조음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그 발음할 때에 효기를 세게 하느냐 성문을 긴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거든요. 그런 거를 문자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역에서 유기음을 발음하면 한 획을 더 걷어. 기역에서 키역은 이건 하나 더 온 거죠. 니은에서 티귿은 하나 더 긋고 거기다 또 하나 더 온 건 티읕이죠. 그걸 소리에 따라서 획을 더한다. 인성의 가획이라고 해요. 이런 그 변별적 자질을 문자화한 거, 샘손이라는 다음에 더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한글은 변별적 자질을 문자로 만든 최초의 글자다. 최초도 아니죠. 전무후무한 문자예요. 어떻게 좋은 방식이나 좋은 위치나 이런 걸 아는 게 20세기 후반이고, 좋은 방식에 따른 변별적 자질이 나온 게 거의 21세기 들어와야 일인데, 그거를 1443년에 알아가지고 문자에 반영을 했겠어요. 우리는 한글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자라는 건 인류 역사상 만들 수 없는 문자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자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글의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현대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조음 원리들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이미 570년인가요? 그 전에 만들어진 문자 속에 녹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책에 보니까 세종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는 이 초성자를 27자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해례본이 될 때 17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좀 이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글의 과학성과 관련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변별적 자질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하고도 어떻게 연결돼서 설명될 수 있을지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별적 자질,
또 좋은 위치, 좋은 방식, 이런 게 물론 성운하게도 아슬순치고는 있습니다. 중국의 성운하도. 근데 그게 성운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반절이 들어와서 반절 상자를 성으로 하고 반절 하자를 운으로 해서 성운하게 발달한 것이고, 그거는 결국 거슬러 나가면은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에 입각한 것이죠. 성명기론에 의하면은 판인이의 8장에 보면은 음운에 대해서 현대 음성학 이론 뺨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론이 불경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그 이론을 알아가지고 세종이 처음 만든 27자, 파스파 문자에 만든 그 7자를 비판한 것입니다. 나는 그걸 신미대사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27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파 문자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말 그 음운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실제로 그 모음자 만든 걸 보세요. 아레아라는 음운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레아를 문자로 만든 것은 그 파스파 문자의 유모자를 곧 아로 발음이 되는데 그거를 대응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아레아는 처음부터 그 우리 음운에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 불안했고 여러 한자음 표기에서도 흔들렸고,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아레아의 음가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나와요. 왜 없는 아레아를 만들었는가? 그건 파스파 문자에 유모있던 그 지읒같이 생긴 거, 그거를 그 대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스파 문자의 영향이 컸는데 거기에 의해서 27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채말리의 반대상선문의 명나라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파스파 문자 그대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세종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파스파 문자와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신미대사가 아니 27자 중에는 유성음은 우리말 표기에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신미스님밖에 없었다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신미스님은 성명기론을 알아서 유성음과 그 무성음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십담장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전타금자 6개를 빼낸 거죠. 사실 그 한글 맞춤 통일안이 만들어서 그 쌍기역 쌍디귿이 그 된소리 표기하기 이전에는 이 그 된소리 그 쌍기역 쌍디귿이 참 천덕꾸러기였어. 어디다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근데 우리말 표기에 쓸 수 없는 유성음자였다고. 파스파 문자에서도 그거 전타금은 유성음이었고 중국 성원학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신미스님이 과감하게 잘라낸 거지요. 그 다음에 순경음도 그것도 유성음입니다. 유성 마찰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그 비읍 발음들은 다 파찰음인데 파열된 다음에 마찰이 일어나는 파찰음, 쯔가 다 그런데 이 순경음, 비읍, 피읍, 쌍미읍, 그 다음에 미음은 이런 것들은 마찰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원은 우리 국어의 음원에 없다. 빼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미대사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집현전 학자들이나 세종 주변의 가족들이나 한자음을 알았지 우리 음원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27자에서 과감하게 10자, 전탁자 6자하고 순경 넉자를 빼내서 17자로 줄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정의공주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30흗까지 잘라내서 16개를 만든 겁니다. 그 훈민정음이 범자의 영향을 받아서 27자의 그 글자 체계에서 17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혹은 이제 유성음자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린 이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곱자가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작 그 우리말의 중요한 된소리자가 어떻게 이제 그 표기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한국어에 그 당시에 경음이 된소리 표기가 된소리는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우리 의문에 맞추어서 글자를 맺는 것이 아니다.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의문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면 된소리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된소리, 그렇다를 텐션이라고 하는 성문 긴장을 수반하는 발음은 우리말에만 고유하게 있습니다. 파스파 문자를 몽고에도 없고 물론 티베트어에도 없고 그리고 그 브라미 문자인 산스크리트어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훈민정음이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 내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된소리를 안 만드는가? 그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된소리를 안 만든 것은 순전히 거기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든 거죠. 다만 옛날에 우리가 된소리를 표기할 때 절자를 된시옷으로 해서 향찰 그 이두 표기에 써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시옷을 붙여서 된소리를 썼죠. 그런 때에는 이제 사이시옷이 아니고 된시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기재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모음자를 만들 때 모음자는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예, 모음자는 물론 그 브라미 문자나 범자나 그 시담 문자에서는 있습니다. 마다라고 그래서. 예, 그런데 티베트에서 이걸 그 고대 인도의 성명 이론을 이용해서 티베트 문자, 서장 문자를 만들 때는 모음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엔 아자 하나만 그 30자 속에 넣고 그 나머지는 다 구분 부호를 자음에 붙여서 써서 모음 표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파스파 문자가 유모에 속한다고 했지만 모음자 7개를 만들어서 썼는데 초기에 가족들과 새 문자를 만들 때에는 이 7자에 맞추어서 7개의 모음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음성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제일 후설에 위치해 있는 게 아래하고 그것이 이제 현대 음성학으로 얘기하면 백바웨이라고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을 2로 해서 그것을 이제 성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얕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난다. 그러니까 앞에서 난다 그런 뜻이고 아까 얘기한 아래하는 성심이다. 깊은 곳에서 난다. 그리고 중간에 을을 인정해 가지고 중모음을 인정을 했어요. 센트럴 포지션에. 그래서 아래와 이를 기본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을 결합시킨 오, 우, 녹자를 더 만들어서 7자를 만들었는데 이 7자는 파스파 문자의 그 유모 7자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파스파의 유모자에 기대서 그 중성자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훈민정음의 그 과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점에서는 이제 훈민정음이 이제 좋은 기관을 모방을 하고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 어떤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가진 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한편 훈민정음이 파스파자뿐만 아니라 서장 문자나 이 산스크리트 범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세종이 파스파자를 알았다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유학자였던 세종이
그 산스크리트 문자나 서장 문자 같은 문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을지 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훈민정음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 단계로 얘기했죠.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번역하라 공표하시고, 그 다음에 채말리 반대성서문 이후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성명기론에 입각한 그 문자의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해례본이 나왔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세종 때는 파스파 문자, 가족들끼리는 파스파 문자에 의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파스파 문자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까지 널리 알려진 문자였습니다. 그 역관들은 그걸 시험 데르베르진이라고 해서 그걸 몽고의 사각 문자라는 뜻인데, 그거를 시험 보는 그 과목에도 들어있어요. 그런 책도 있고, 그걸 배웠은 건 분명하고, 또 그 파스파 문자로 쓴 운서들, 뭐 아까 말씀드린 몽고 칠음, 몽고 울략, 몽고 자원 이런 것들이 신숙주의 사성통화라는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유신들까지 알고 있었던 건 당연하고, 유신들은 성운학도 알았을 것이고, 다만 이제 성명기론의 그 아주 첨단적인 부분, 아까 얘기한 변별적 자질의 인성과학에나 변별적 자질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만은 신미 스님이 참여한 다음에 추가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에서 있었던 그 좀 과학적인 방법의 조음 음성학이 신미 대사를 통해서 세종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훈민정음 만드는 데 참여가 됐을 것이다. 거기에 조금 내가 부연 설명할 것은 이미 성운학이 성명기론의 이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그 깊은 그 성명기론의 이론은 나중에 신미 스님이 추가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고대 인도의 문법이 이제 뭐 팔장과 같은 이제 그런 판인의 그 저술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성명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됐고, 한편으로는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회귀되는 과정들을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사실은 이제 비가르론이라는 단어도 계속 몇 번 나오고요. 또 성명기론 이런 말도 사실은 나왔는데, 비가르론이라든지 성명기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결국 외국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산스크리트어를 많이 해서, 비가라론은 비아크라나라는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걸 이제 불경에서 비가라론, 비가라나, 비가라남 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비아크라나는 분석한다, 분석 문법이란 말이고, 또 성명기론이라는 맛은 삽다 비다야, 그런 산스크리트어예요. 삽다가 발화음, 인간의 언어음, 비다야는 학문. 그래서 그 인간의 발화음을 성으로 하고 비다야를 명으로, 밝을 명자로 번역해서 성명학, 성명업. 그런데 이 비가라론은 이제 비아크라나를 그대로 한자로 적은 건데, 이거를 대당서역기 보면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하면 기론이다. 그냥 기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명기론이라고 한 것은 그 삽다비다야를, 성명을 비가라론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성명기론이라는 뜻이에요. 기론이 붙은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명업, 성명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성학이죠, 그게. 그러니까 비다야, 인간 음성에 대한 삽다, 비다야, 학문. 그래서 음성학인데, 그거를 그 기론,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가라론적인 공부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세종의 어떤 독창성이 물론 개입돼 있겠지만, 고대 인도에서 있었던 이러한 이제 발달된 조음음성학적인 그 논의들이 성명학을 통해서 성운학으로, 또 성운학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문자
체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흡수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것을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과학성,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의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그 음성학적인 그야말로 그 가장 최근에 그 쫌스키가 모리스 할레하고 쓴 사운드 패턴스 오브 잉글리시라는 그 음울론 책에서 8장에 들어있는 음원 이론을 들여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반드시 후퇴만은 아니죠. 세종은 벌써 그 당시에 서양의 그 1950년대 이후에 1962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 그보다 몇백 년 앞서서 이런 그 성명기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를 제정했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문자 체제를 그 성명기론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론적 근거를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음성학적 이론으로 문자를 배열하고 설명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헤레본 제자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문자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거기에 한글의 과학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은 한글은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은 뭐 많은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을 사실 뭐 뒷부분에 마무리를 하셨던 것 같긴 하지만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을 때 그 과학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인 새 문자는 언문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글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조선글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어물어물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그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음성학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문자 제정의 원리를 삼았고 그것으로 문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음기관을 중심으로 한글의 역사가 멀리 인도로부터 어떻게 뿌리받고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토록 과학적이고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제 한글을 오늘날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제 과학성으로부터 근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로부터 와야 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자 정강 선생님을 모시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과학성, 그 훈민정음의 과학성 그 자체에 대한 명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글과 관련된 사실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채워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